예술 매체로서의 AI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거기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일단 급해서 제목은 그렇게 보내놓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AI의 매체적 재기성, 그다음에 우연성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술 매체로서의 AI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 이게 이제 크게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AI로 된 예술 작품 몇 개를 보겠습니다. 그 마리오 클린즈만이라고 하는 작가죠. 이 작가는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합니다. AI로 생성된 작업이죠. 뉴로그래피 내지는 뉴럴 글리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목이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자신의 작업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적대 신경망이죠. 그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 어떤 사진가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현실을 포착하듯이 어떤 그런 신경망 모델의 어떤 잠재 공간 안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포착해내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뉴럴 포토그래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뉴럴 글리치라고 하는 거는 거기 안에 어떤 작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가중치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어떤 그 공간의 불안정성을 모델의 불안정성을 이렇게 중폭시키면서 그것을 조절을 해내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가는 듯한 이상한 괴묘한 어떤 그런 이미지 형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던데요. 잘 아시다시피 레픽 아나돌의 어떤 작업입니다. 그 레픽 아나돌은 이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계 환각 시리즈를 작업을 했었죠. 근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대규모 이미지 세트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학습한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계산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추출한 데이터들을 조합하고 연산하도록 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지금 생성해내는 건데요. 레픽 아나돌은 이런 이미지들을 흔히 이제 자기 작업을 표현하면서 제목으로도 기계 환각 아니면은 무슨 드림, 꿈,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명상 이런 제목들을 붙여 나가면서 그런 어떤 그런 환각들을 의인화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의인화시키는 작업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의인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한 어떤 의인화가 어떤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환각이라고 하면은 보통 기술적 용어로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그 모델이 그것을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내거나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결함을 감춘다거나 이랬을 때 그걸 환각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을 그러면 꿈이나 그런 어떤 기계가 환각을 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런 뒤에 보면은 이제 그 기계의 어떤 그런 결함들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가려버리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unsupervised 이런 제목들의 작업들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모델링이 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어떤 라벨링을 겉으로 주지 않고 모델 스스로 거기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생성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들인데 이 레픽 아나돌의 작업은 굉장히 큰 스케일로 굉장히 스펙타큘러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적인 어떤 그런 작업 인상을 주고요. 그 안에서 마치 어떤 이런 어떤 전시 공간
아니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관객들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그 안에 계속 포함시켜 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인터랙티브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겉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 가려진 채로 드러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어떤 논문을 봤더니 어떤 비평가가 50만 달러짜리 스크린 세이버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마에서 또 소장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현재 인공지능의 어떤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온 작가는 그 트레버 페글란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제목을 좀 잘 보십시오. 코멧, 코르푸스 아이 머신, 뭐 A War Without Soldier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뭐 A Prison Without Guard, Vampire 뭐 이런 작업들인데 이게 이제 트레버 페글란의 그 적대적인 어떤 그런 그 이볼브드 적대적으로 생성되는 어떤 할루시네이션의 시리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죠. First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휴먼 아이 코프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내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코프스라고 하는 건 어떤 말뭉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잘 보여지는 것처럼 이게 맨이에요. 이런 그 콜퍼스는 그 안에 그 뒤에 비하인드에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셋을 지금 트레버 페글란이 모아놓고 그것을 학습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지금 통해서 기계가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계들이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살짝 불안감을 자아내거나 굉장히 기이하거나 그런 비틀리거나 뭐 좀 잘 인식되기 쉽지 않은 제목을 보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레버 페글란과 그 책을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어떤 하나의 책을 냈는데 이제 얇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그 앤서니 나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평가랑 같이 비평가가 페글란을 이제 분석하는 글들을 썼는데 페글란이 이렇게 지금 그 시도하고 있는 것이 기계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리얼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기계가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를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보면서 페글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 어떤 감시 체제나 어떤 뭐 지금 어떤 자동화된 전쟁 뭐 이런 식으로 근미래에 AI가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눈이 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니면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곳에서 우리의 이 세상을 계속해서 기계가 먼저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피드해주는 어떤 그런 세상이 근미래에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 기계가 보고 알려주는 우리의 세상이 굉장히 낯설어지고 이질적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이런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계가 세상을 학습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학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기계의 시각을 인간의 눈이 뒤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기계의 시각을 인간이 학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이고요.
그래서 예술 매체로서의 AI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근데 최근에 지금 제가 그 읽었던 그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예술적 다중의 웅성거림이라고 하는 파스칼 길렌의 그 책인데 이 책에서 예술을 누가 결정하는가, 예술이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그 중간에 전지구적 네트워크에서 결정되는 예술이라고 하는 챕터에 이러한 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수적인 체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 레벨과 집단적 레벨, 사회적인 체제인 거죠. 그 체제로 나뉠 수 있고 내용 논리와 맥락 논리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수적인 것은 예술 작품, 단수적인 내용 논리는 작품이고 그다음에 집단적인 거는 어떤 예술적인 중거점이고 그다음에 단수적인 맥락 논리는 예술가라는 거고 그다음 집단적인 맥락 논리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뭐 사회적 중거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뮤지엄, 미술관 뭐 이런 데서 어떻게 그것을 예술로 가치를 매김하느냐, 자리제 매김하느냐 이런 거죠. 지금 이 표에서 제가 AI 예술이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수적 내용 논리, 예술 작품으로서는 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금 페글란의 작업이나 아나돌의 작업이나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작가들이 예술가로서 어느 정도 맥락 논리를 형성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그 확실하게는 집단적인 맥락 논리에서 모마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미술관들이 AI 예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짝 서로 겹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 세 개의 영역은 인정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단적인 내용 논리, 예술적 중거점 이런 부분들, 예술적 관습, 예술 역사, 예술사 안에서 AI 아트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 이런 부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예술 매체, 그러니까 예술 AI 아트, 그다음에 AI가 예술 매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떠올랐던 사람은 크라우스였습니다. 로잘린 크라우스죠. 크라우스는 오랜 기간 굉장히 매체를 재발명하기 위해서, 재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1997년에 그 하나의 에세이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에 나온 그 언더블 룩업까지 해서 한 15년 이상의 어떤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예술의 매체성이 어떻게 지금 변화해가는 기술 사회에서 어떻게 재정립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논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랬을 때 크라우스의 새로운 매체 개념에서 AI도 그 새로운 매체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 혹은 그 크라우스를 통해서 AI의 매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날 새로운 매체를 재발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당면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런 AI는 크라우스의 어떤 그 매체론, 매체 개념 자체를 또다시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나? 혹은 이 매체 자체를 어떻게 보면 AI를 통해서 매체 개념 자체를 재사유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크라우스 지금 뭐 저희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 학생들한테 익숙할지는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도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해서요. 크라우스의 그 제일 지금 제가 그 지지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포스트 미디엄의 조건들, 상황들 이런 얘기들이죠. 포스트 미디엄의 조건, 상황들 이런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에 이 에세이부터 시작해서 그 북해에서의 항해,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 언더블루컵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언더블루컵에서는 이런 그 기호 사각형을 써서 이제 미디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확장시키는데 forgetting과 메모리 사이의 미디엄과 forgetting과 not forgetting 사이의 테크니컬 서포트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을 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개념 자체가 79년이죠. 확장된 영역으로서의 조각이라고 하는 크라우스가 논의했던 어떤 그런 매체에 대해서 매체 영역에 대해서 생각했던 조각 작품을 어떻게 뭐 대지 예술이라든가 환경 조각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조각의 영역으로서 그런 논의들을 기후사각형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매체에다 적용시키면서 했던 개념들이 언더블루컵에 굉장히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15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축적하면서 조금씩 개념화시켰던 게 기술적 지지체라고 하는 개념이죠. 테크니컬 서포트. 아까 얘기한 그 테크니컬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미디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동안의 피지컬 서포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테크니컬 서포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포섭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 아트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가 미디엄 개념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를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뭐 자동 기술법, 그다음에 복수적 단수성, 뭐 기억으로서의 미디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골자는 무엇이냐면은 미디엄이 미디엄으로서 의미를 갖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계속 흘러온 어떤 역사 안에서 흘러온 어떤 그 관습과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의 어떤 그 기억들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페인팅이라고 했을 때 그 페인팅에 대해서 갖고 흘러내려오고 있는 관습과 거기에 안에서의 어떤 표현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 과거의 것들을 떠올리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물리적인 지지체에 머물지 않고 기억 안에서의 머물기 때문에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기억으로서의 미디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재귀적인 구조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recursive structure 지금 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에서 recursive structure라고 하는 어떤 이 개념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반복되는 거죠. 페인팅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페인팅은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현대적인 어떤 그 시간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면서 페인팅이 페인팅으로서 유지되면서 AI 페인팅까지도 페인팅으로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매체가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데 페인팅이 페인팅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데 있어서 자기 차이를 계속 가지면서 다시 자기로 만들어가는 그 순환 구조, 이것을 리커시브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재기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관습과 규칙,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 안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내적인 형식의 내적 정합성을 담보하고 그런 내적 정합성을 명쾌히 꿰뚫어 보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지금 그 매체 개념이라는 것이. 지금 이거는 이제 최종철 선생님이 명쾌하게 꿰뚫어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perspicuous라고 하는 그 지금 저 단어를 강조하셨는데 저도 저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내적 정확성을 어떻게 꿰뚫어보게 만들 것이냐. 근데 그 얘기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크라우스 자체도 pointing to itself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 자체로 들어가는 것. 거기 안에서 그래서 differential specificity를 창안해내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pointing to itself라고 하는 어떤 이 단어는 사실은 크라우스가 확장된 어떤 매체 개념을 펼치기 이전에 76년도에
비디오가 나르시시즘의 미디어다라고 하는 미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요. 지금 이 부분을 제일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크게 확대해 왔는데 캔버스의 중심을 화가가 캔버스의 중심을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앞서서 보여줬던 비토 아콘치가 그 화면의 중심을 가르치는 것이 과거의 페인팅의 중심을 가르치는 것과 비디오 아티스트가 비디오의 화면의 중심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뭐 바디가 이제 몸과 정신이 셀프 인캡슐레이션 이렇게 자기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거기 안에서 아콘치가 나와 너, 그러니까 내가 복사된 그 화면 안에서의 너, 이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나르시시즘에 빠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은 근데 이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리플렉션에 대한 단어와 가만 보자. 이 제스퍼 존스의 이 플래그라고 하는 건 성조기를 이렇게 다시 그림으로 만든 것. 이것 사이에서 화면을 꿰뚫는 거. 포인팅 투 itself가 어떻게 다르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그냥 긁어왔는데 어쨌든 결국 그 비토 아콘치가 화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비토 아콘치가 화면에 반영이 되면서 오토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플렉시브니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성조기 아메리칸 플래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르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리플렉션, 근데 그 차이는 분명해. 완전히 다 차이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제가 번역한 거 있어요. 그 반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결국은 외부 거울처럼 비추는, 그러니까 그 미러 리플렉션이에요. 외부 대칭을 향한 움직임이다. 대칭을 향한 움직임인데 자기 반사, 이게 자기 반사라고 하는 거는 내부의 근본적인 비대칭을 향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 다 비슷한 반사고 비슷한 듀플리케이션이고 리피티션인데 결국은 그 두 개의 차이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반영은 분리,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분리를 극복하는 것을 함축한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그 합쳐지기 위한 거예요. Toward the fus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반영은 합쳐지려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 성조기의 반영은 분리되려고 하는 반영이다. 그 분리, 그 하나는 픽처이고 하나는 실제 대상, 그 성조기임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크라우스의 글을 되게 좋아해서 76년에 쓰여진 책 글을 그래도 뭐 학생들 수업 시간에 뭐 매번 하면서 수업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뭐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한 20년 이상 봐온 것 같아요. 뭐 띄엄띄엄 읽지만 근데 도대체 리플렉션이 뭐야? 리플렉시브가 뭐지? 리플렉시브니스가 뭐지? 리플렉시비티가 뭐지? 뭐 이러면서 제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차이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저기 앞에 계신 토드 선생님한테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리플렉션과 리플렉시브니스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학생들 수업 시간에도 어떻게 이 차이가 나지? 물론 이제 크라우스 글에서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그냥 크라우스 글 안에서만 이해가 되고 제가 원어민이 아니어서 그런지 여전히 계속 궁금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크라우스는 이 글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
비디오가 그렇다고 해서 다 오토 리플렉션에 머무는 게 아니라 피터 캠퍼스의 메멘도르 같은 어떤 이 메멘도르죠. mem도르 제목을 안 바꿨네요. 이게 도르네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그 비디오도 리플렉시브니스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글을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리플렉션과 리플렉시비티가 헷갈리긴 하나 봐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디미스티피케이션 해가지고 적어놓은 글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뭐 몇 가지 지금 슬라이드를 갖고 왔지만 결국은 그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리플렉시브니스랑 리플렉션은 결국은 제가 이해하기로 지금 뭐 몇 년 뒤에 또 제가 잘못 이해했네 또 바뀔 수도 있는데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있는 대상을 사유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대상을. 그러니까 자신 바깥의 상황과 사건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깊이 있게 숙고하는 것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리플렉시비티는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맡은 복잡한 역할 이거를 내 자신 안에서 내 자신을 거쳐서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사고 과정과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습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질문해서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파악했을 때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사건과 대상의 바깥에서 머물러서 그 바깥을 사유하는 거랑 나를 통과해서 사유하는 것. 이 차이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사고하는 거는 2차적인 자기 참조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아까 그 크라우스를 이제 조금 건너뛰는데 그 리컬시브 스트럭처라고 얘기했잖아요. 매체의 개념이. 그렇죠? 기억하신다면.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리컬시브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이론가들이 재기성과 우연성이라고 하는 리컬시비티와 컨틴전시라고 하는 유쿠이를 많이 인용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는데 결국은 지금 이 리컬시비티는 어쨌든 지금 이 책에서는 그 사이버네틱스를 지금 재확장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1차 사이버네틱스와 2차 사이버네틱스의 그 차이를 그려주는 건데 결국은 이 부분은 뭐냐면 다 리컬시브한 순환적인 룹이잖아요. 이 순환적인 룹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지금 칸트 사이버네틱스 코스모 테크닉스 이게 저자와의 대화 지금 스크린 캡처된 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 리컬시브한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 리컬시브한 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계속 개선해서 생성해내면서 자가 발전시키면서 스스로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순환하는 그 룹을 결국은 리컬시브한 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지금 유쿠이의 이 책은 리컬시브한 재기성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계보학을 훑고 있는 지금 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그냥 단순하게 그 리컬시비티만 참조를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이 리컬시비티가 지금 이 그 유쿠이 안에서 어떻게 그 논의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기술을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의 알고리즘 시대 여기 나오죠. AI 시대의 철학하기라고 하는 그 기술적 알고리즘을 통한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어떤 그런 기술 시대에 어떻게 그 알고리즘 그 리컬시브한 그 순환적인 흐름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런 얘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그 같은 단어라고 해서 갖고 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대상의 존재에 대하여 그러니까 유쿠이는 지금 그 책을 내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대상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2021년에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이 디지털 대상의 존재에 대하여에서 디지털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훑고 그다음 거기 안에서 나와서 거기 안에 재기성과 우연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훑어나가는 지금 이
그 연결 관계를 우리는 지금 이 재기성에 대해서 AI의 매체성을 생각할 때 그 재기성의 개념 안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그 부분도 다시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리컬시브하고 리플렉시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AI로 돌아오는 어떤 예술 작업에서 결국 나를 관통하는 것, 그렇죠? 리플렉시브하게 어떤 경험이 되려면 무엇이 그 순환하는 구조 속에서 그냥 바깥을 계속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의 상황을 계속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거쳐서 순환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작가를 관통하는가, 무엇이 관객을 관통하는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괴덜 애셔 바흐라고 하는 더글라스 호프스테터의 이 책입니다. 이 책도 결국은 재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괴델 애셔 바흐 이렇게 해서 지금 애셔 뭐 바흐의 어떤 푸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서문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고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내가 하려는 게 뭐였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인간의 인지,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 아니면은 그 어떻게 무기체적인 거에서 유기체적인 것이 움직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패턴을 발견해내는 거를 자기가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써 있죠. 그래서 무생물 분자에서 의미 없는 기호에 비유하고 자아를 특별한 회전하는 뒤틀리는 소용돌이 같은 의미 있는 패턴으로 비유한다. 나는 근데 여기 안에서 자아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싶어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이나 흙이나 이런 거 자아가 없는 물질로부터 자아가 어떻게 나오지? 나라는 게 뭐지? 인간 인식의 자기 모델과 마음의 의식의 구조가 뭐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호프스테터가 그 79년에 쓴 그 게데르셔 바흐 이후에 나는 이상한 고리다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2007년에 냈는데 결국은 나에 대한 문제거든요. 나에 대한 문제. 그래서 자기 인식에 대한 모델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여기 안에서 마음과 인식과 인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리컬시브한 거 안에서 리컬시브랑 리플렉시브라고 하는 지금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하나의 고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요 호프스테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거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 김현수 작가님의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을 하나를 보게 됐는데 결국은 지금 김현수 작가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술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예술의 경험은 시간의 경험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예술은 시간과 대면하는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 작가님이 직접 설명을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대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술 경험을 할 때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로서 우리는 작품을 바라보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작품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완성된 결과물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이 작가가 무슨 생각을 했었지? 그다음에 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그 고민의 흔적과 그런 어떤 자취들을 남겨놓은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그걸 반추해보고 생각해보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의 흔적들을 경험하는 어떤 경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김현수 작가가 얘기하는 거는 AI에게는
시간의 경험이 없으니까 AI는 예술가가 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AI 예술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AI 자체가 스스로 예술가가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AI는 그것을 그냥 몇 분 만에 이렇게 아니 몇 초 만에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민하고 거의 자취를 남긴 어떤 흔적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 만약에 예술의 경험이 만약에 이런 것처럼 그 작가는 자기의 어떤 흔적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감상자는 그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를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것을 발견해내면서 거기서 기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으로 되게 그 흠뻑 적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만약에 예술 경험이 이렇게 나를 발견하는 경험이라면 현재 AI는 그런 부분에서 그 퍼스피큐어스 할까? 나를 꿰뚫어 보게 만들게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모호한 경험으로 남아 있는가? 그러고 만약에 그것이 내부를 꿰뚫게 한다면은 결국 그 내부를 꿰뚫는 거는 그 매체 자체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콘치의 센터나 메멘도르나 뭐 이런 것처럼 그 관객과 아티스트 자체를 이렇게 통과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된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 내부 안에 진입시킬 것인가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나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계속 갱신된 내 자신을 다시 재진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현수 작가님의 어떤 그 논의 그 말을 제 논의에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예술 작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리컬시브한 경험 안에서 리플렉시브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같이 담아내면서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스스로 그 거쳐가게끔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과시키고 어떻게 보면 새로이 진입시키는 그런 것.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더 발전한 나를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예술은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되진 않습니다. 이게 발전된 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냥 예술을 본다고 돈이 생기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그 예술 경험을 그래도 좋아하기에 계속 그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계속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술 언저리를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